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역사는 최초성! 빵! 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고대 경제와 사회로 들어올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좀 이야기 드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행운은 노력하는 자에게 운명이 가져다주는 달이다. 오!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냥 멋진 말에 그치는 게 아니라, 글쎄요. 사람의 어떤 삶의 모습은 좀 다양하겠지만 제 모습을 이렇게 비춰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의도하진 않았어요. 의도하진 않았는데 그냥 하루하루 그냥 열심히 살았나? 그건 좀 그렇고 하여튼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 진짜 우연찮게 좋은 기회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행운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행운이라고 하는 그 연결들은 그냥 온 게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라는 표현은 제가 쓰기가 좀 부담스럽고요. 그냥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연결되지 않았는가라는 걸 제 삶 속에서 좀 느껴보고 있습니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행운은요, 그냥 툭 오는 로또와 같은 게 아니라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바쁘게 그리고 열심히 사는 여러분에게 운명이 가져다주는 선물, 달이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열심히 하실 것이죠? 노력하실 것이죠? 네, 그럼 여러분들 행운이 올 겁니다. 여러분의 럭키를 기원하며 자, 이제 여러분들 이 고대의 경제와 사회인데, 여러분들 이번 타임은 좀 우리 좀 빠르게 갑시다. 네, 앞에 조금 좀 이렇게 많은 설명이 있었잖아요. 이번 좀 빠르게. 왜냐면 복습이야, 복습.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경제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경제는 우리가 이제 살펴볼 분야가 뭐냐면 조세 분야, 세금 분야죠, 세금 분야. 예. 그리고 무역은 또 어떻게 이때 활동했는지 무역 분야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활동은 어땠는지, 네, 경제 활동은 어땠는지 그거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건 토지죠, 토지. 이 토지 관계는 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렇게 네 방향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뭐 고대나 중세나 조선이나 똑같아요. 일반 농민들, 일반 백성들이 내는 세금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세 가지인데요. 자, 하나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자, 먼저 첫 번째 빙고 두둔두둔. 예, 바로 조세가 있습니다. 자, 이 조세는요, 좀 이렇게 이 조세의 좀 협의에 좀 이렇게 좁은 개념의 조세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말로 전세라고도 합니다. 밭전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 좀 좁은 그 개념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세는요, 토지세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거 일단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이건 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나오는 세금의 일부분, 뭐 대략 한 10분의 1 정도 내라고 봅시다 한번. 그 다음에 공납이라는 게 있어요. 공납. 자, 이 공납은 뭐냐면 그 지역에 특산물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특산물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살았던 동네가 대조동이었는데 대조동에는요, 대추나무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럼 그 동네의 그 특산물은 대추가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들 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은 뭐냐면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노동력 제공은 뭐 지금도 있잖아요.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가잖아요. 그죠? 예나 지금이나 그건 똑같아요. 노동력 자신의 어떤 그 힘을 제공하는 것이죠. 뭐 또 성쌓기라든지 뭐 이런 데 동원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옛날 사람들이 내는 그 세금의 형태다라는 겁니다. 조세, 공납, 역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국가가 거두어서 국가가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에 누군가 얼마만큼 토지가 있는지 그리고 어느 마을에 어떤 특산물이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이 되어야 세금을 거두어서 국가가 운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문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문서가 무엇이다? 그 문서가 바로 통일신라 시대 바로 민정, 네, 민정 문서. 네, 민정. 제가 모시고 계신 분의 성함이기 때문에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그래서 민정, 네,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네, 민정문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민정문서. 자, 이 민정문서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네, 이 민정문서의 목적은 저런 거 거두기 위해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민정문서의 어떤 그 작성 목적은 뭐냐면 바로 조세 수취.
조세 수취를 위해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기본적 자료를 걷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예,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조세 수취를 위해서 이게 만들었던 요게 이제 나중에 이제 분화가 돼요. 고려 시대하고 예, 조선 시대가 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나눠지냐면, 사람을 조사하는 것은 호적으로, 그리고 이 토지를 조사하는 것은 양안, 토지 대장이에요. 예, 양안. 요렇게 이제 분화가 될 거예요. 그런데 통일신라, 신라 시대는 이렇게 민정, 예, 문서라는 사실, 문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민정 문서는요, 어디에서 발견되었냐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게 아니라 일본에서 발견돼요. 일본에서. 자, 이게 일본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이 발견된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게 어느 지역에 있었던 거였냐면, 우리 앞에서 배웠죠, 여러분들? 바로 서원경 지역에 대한 자료였어요. 서원경. 자, 서원경은 여러분들 어디라 그랬죠? 예, 청주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지금의 청주, 오소경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청주하면 여러분들 딱 떠올라야 되는 것,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청주. 예, 청주하면 그렇죠. 바로 직지와도 연결이 돼야 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직지심체요절 이것과도 연결돼야 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 민정문서를 그럼 작성하는 주체가 누구냔 말이에요. 이 민정문서를 작성하는 주체는 바로 그 지역 촌락이 어떤 사람, 촌락이 어떤 특산물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거니까 그 촌주가 작성을 하고요. 예, 3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작성을 하는 모습들, 이게 바로 민정문서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 민정문서는요. 그래서 꼭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항상 발음 조심하시고요. 예. 세금을 거두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서라는 사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어떤 개념들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빠밤 됐고, 자, 이렇게 조세는 이제 해결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건 토지. 자, 토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두 개의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소유권과 관련된 또는 수조권과 관련된. 자, 먼저 수조권과 관련된 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조권과 관련된 토지. 자, 이 수조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 네, 바로 예, 관리에게 주는 예, 그런 권리다. 월급 개념, 연봉 개념으로 준다 그랬죠. 그게 어떤 게 있다? 바로 관료전과 노급이라는 형태로 신라시대는 존재하고 있더라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네, 신문왕 때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신문왕의 개혁 속에서 나왔던 부분들이라고 설명드렸는데, 이 관료전과 노급의 차이점은 뭐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노동력이에요, 노동력. 자, 이 노동력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관료전은 뚠뚠. 네, 관료전은 뚠뚠. 네, 관료전은 노동력을 수취할 수 없어요. 반면에 노급은 뚠뚠 노동력을 수취할 수 있다. 이러니까 이 노동력이 군사력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신문왕의 개혁 속에서 왕권을 강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군사력, 이거를 막을 필요가 있었겠죠. 귀족들이 갖는 군사력을. 그래서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는 개혁을 신문왕이 단행하고 있더라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근데 이런 수조권만 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소유권과 관련된 토지도 있습니다. 소유권과 관련된 토지도 있습니다. 자, 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백성들이 되겠죠. 백성들. 자, 이 백성들과 관련된 예, 그런 토지가 있는데요. 자, 그 토지는 뭐가 있냐면요. 뚜두둔둔둔 있어요. 바로 정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전. 네. 자, 이 정전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건 이제 성덕왕 때 지급이 되었던 것인데, 이건 이제 백성들이 나눠준 토지예요.
근데 뭐 이게 진짜 나눠줬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썰은 있습니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인정해 준 것이다. 뭐 이제 실제로 나눠준 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 어떤 모습들로 이제 해석도 됩니다. 어쨌건 이건 백성들의 소유권과 관련된 그 토지가 바로 정전이다라는 겁니다. 이 정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나중에 고려나 조선 시대로 오면 민전이라는 이름으로 또 바뀌게 될 겁니다. 어쨌건 정전, 민전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소유권과 관련된 것이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요, 이 정전이라는 개념은요,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로 오면 이거는 바로 민전, 모두 이건 다 소유권과 관련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지금 토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등장하고 있는데, 자, 이 토지들을 한번 좀 쭉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냐면, 자, 먼저 노급이 이제 먼저 있었고요. 예, 이제 요 토지를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 지금. 자, 노급이 있었고요. 노급이 있었고, 예, 그 다음에 관료전이 등장을 해요. 관료전이 등장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노급이 폐지가 돼요. 노급이 폐지가 됩니다. 그죠? 폐지가 되고 이후에 정전이 지급이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노급이 부활을 해요. 요게 이제 순서야. 요게 순서야. 잘 아시겠지만 이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시켰던 왕, 그 왕은 바로 신문왕, 뉴스페이퍼 킹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정전을 지급했던 왕은 바로 성덕왕이라고 설명드렸고요. 이 노급은 다시 부활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들. 네, 이건 바로 경덕왕 때 이런 어떤 모습들로 변천해 나가더라. 이게 바로 토지와 관련된 어떤 그런 내용들이니까 한번 여러분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토지 한번 정리했고요. 우리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새로운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여러분 눈빛이 뉴해? 새로운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지금 배운 거를 복습할 뿐이에요. 자, 다음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에서 보면요. 일단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주 이 지증왕 때 시장을 하나 만들어 내지요. 자, 그 시장이 어떤 시장이었습니까? 바로 동시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동시, 그죠? 동시. 좀 더 내려가 볼까요? 자, 이렇게 내려가서 동시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동시. 그리고 이 동시를 관리하는 관청. 이걸 동시전이라고 하죠. 이 동시전과 관련된 왕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배웠습니다. 바로 지증왕이었습니다. 지증왕. 자, 그런데 이 통일신라가 되면서 여러분들 통일신라가 되면서 당연히 경주의 인구는 세질 수밖에 많아질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럼 이제 동시 하나는 부족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서쪽에도 시장이 생기고 남쪽에도 시장이 생기고, 그죠? 이렇게 서시와 남시가 통일신라가 되면서 생겨나고 있더라라는 것도 하나 기억을 좀 해놓으세요. 이건 뭐 외울 필요가 없이 당연히 경주란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조세와 토지와 경제 활동을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무역 활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무역들이 있는지 한번 볼 텐데, 우선 여러분들 이제 이 무역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을 한번 찾아봐라라고 한다면 뭐니 해도 장보고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죠? 장보고가 활동했던 그 공간들, 제가 앞 시간에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법화원과 청해진. 네, 여기가 바로 장보고의 활동 무대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장보고. 바다의 신, 해신. 네, 장보고. 정말 푸른 바다를 건넜던 그런 모습들.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자신이 활 잘 쏘는 걸로 인생을 디자인했던 그런 장보고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법화원과 청해진 한번 기억해 보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만들어진 이유는 뭐냐면, 장보고가 돈을 많이 벌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이 중국과의 어떤 그 교역들이 활성화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신라인들도요, 굉장히 많이 중국으로 많이 넘어가요. 그래서 신라인들이 굉장히 많이 가서 거기서 마치 코리아타운처럼 신라타운을 만들어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신라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라방. 그 다음에 또 뭐 신라소, 그 다음에 뭐 신라원, 뭐 신라소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해주는 어떤 그런 기구고요. 신라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찰 같은 뭐 그런 개념이 되겠죠. 신라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뭐 그 어떤 사람들이 묵는 장소들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어떤 그런 곳들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어떤 신라인들이 나다다다다 도도도도도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무역들이 활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 장보고를 하는 사람이 쫙쫙 이 신라인들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무역업에 뛰어들고 엄청난 돈을 벌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신라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런 어떤 무역 활성화 속에서 국제무역항이 있어요. 국제무역항이 어디냐면 바로 경주와 가까운 곳. 항상 그래요. 국제무역항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 왜냐하면 외국에서 물건이 들어왔을 때 그 물건을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귀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모여 있는 수도에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바로 경주와 가까이 있는 곳 어디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울산항이 있습니다. 울산항. 이 울산항이 국제무역항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울산항 쪽으로 굉장히 많은 외국 상인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아라비아 상인들 있잖아요. 저쪽 중동, 페르시아 쪽, 이런 아라비아 상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이유일까요? 이런 서역 지역, 서역 지역의 어떤 그 사람들이 여기 이 경주에 머물면서 또 여기서 정착하면서 사는 모습들도 보여요. 그런 예를 한번 본다면 원성왕릉 있잖아요. 원성왕릉에 보시면 원성왕릉에 그 무인상이 있어요. 원성왕릉 무인상. 원성왕릉 무인상.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딱 보면 외국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외국과의 어떤 교류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내용들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 여기 이제 페르시아 유리들 있죠. 유리들. 이런 유리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정말 이 국제무역항으로서 울산항이 빠글빠글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의 직교역이 또 이제 가능했던 지역이 있잖아요. 바로 지금 이제 화성시 이쪽에 있는 당항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당항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당항성. 여러분들 이 당항성, 한강 지역을 장악하면서 중국과의 어떤 직교역이 가능해질 수 있었던 그런 배경, 직교역이 가능해질 수 있었던 배경, 중국 당나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배경, 그 토대를 세웠던 왕이 누구죠, 여러분들? 바로 진흥왕이 되겠습니다. 진흥왕이 한강 장악하고 북한 삼비 빵 세우고 이러면서 중국과 어떤 직교역이 가능해졌고 이런 것들이 토대가 되어서 바로 신라의 삼국 통일이 가능해졌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런 모습들이 지금 이제 신라에선 주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면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청해진 여러분 어딘지 아시죠? 지금의 바로 완도가 되겠습니다. 완도의 김이 맛있죠.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럼 이렇게 그 남곡 신라만 그런 거냐? 아닙니다. 발해 역시 굉장히 많이 발달한 모습들, 중국과의 어떤 교류를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발해는 우리가 이제 상경성을 좀 중심으로 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지금 한 상경성이 있을 텐데, 발해의 상경성. 발해 상경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움직여요. 실질적인 도읍지였으니까요. 자, 그래서 발해를 한번 좀 살펴볼 텐데, 발해 역시 이 중국과의 교류가 많으니까 이 당나라 사람들이 여기다가 이제 발해관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줍니다. 발해관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발해인들이 와가지고 숙소로 묵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소들,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요거는 이제 당이 지금 이런 것들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당이 이제 만든 발해관도 있다라는 건데, 이 발해의 어떤 교역로를 보면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교역로를 보면 우선 출발 이쪽으로 가면 이게 거란도예요. 거란도. 이쪽으로 하면 거란으로 가고요. 자, 그 다음에 출발. 자, 요렇게 와서 요렇게 여기 지금 남경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오는 여기는 어디로 갈까요? 여기는 이제 신라로 가야지. 신라로. 요걸 신라도라 그래. 신라도.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 또 이제 좀 일본 쪽으로 갑니다. 일본 쪽으로. 자, 이것은 일본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본도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여러분들. 발해에서 출발해가지고 좀 이렇게 이쪽 루트로 가는 거죠.
그럼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당 쪽으로 가는 거죠. 중국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건 이제 조공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중국이 이제 조공책봉 관계니까 이때 아시아의 관계가. 그래서 이거는 중국 당나라로 가는 조공도 이런 어떤 그 길들이 이렇게 많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특히 발해의 어떤 뭐 유명한 그 제품이 있다면 발해에서는 여러분. 예, 여러분 5경 15부 62주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15부 중에서 솔빈부라고 있어요. 솔빈부. 이 솔빈부의 말이 아주 또 유명했답니다. 솔빈부의 말. 정말 이게 명마, 최고의 말로 평가받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었다라는 거. 그렇죠. 이게 만주 지역에서 말 키우기 정말 좋잖아요. 그죠? 이런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활성화된 어떤 그런 교역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사회 파트를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사회 파트는 주로 신라를 좀 중심에 놓고 좀 보려고 합니다. 왜냐고요? 자료가 없어요, 발에는. 뭐 여러분들 시험 보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다행입니다. 네, 자료가 많을수록 외울 게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래도 외울 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 시대의 어떤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네. 자, 어쨌건 그래서 이제 신라를 중심으로 한번 볼 텐데, 자, 신라 사회를 한번 좀 살펴봅시다. 신라 사회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어떤 그런 단어들이 있다면 역시 화랑도, 골품, 화백회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화랑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랑도, 두두두두두. 자, 우리는 화랑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남성들이 또 이 화장도 하고 예, 그런 어떤 모습들. 화랑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이게 여러분 보세요. 말 그대로 랑. 화랑은요. 누구들만 들어올 수 있냐면 귀족의 자제들만 들어올 수 있어요. 화랑은. 그 다음에 랑이 뭐냐면 이게 낭도의 낭이에요. 예, 낭도. 이 낭도는 귀족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의 자제들도 들어올 수 있어요. 오, 이렇게 해서 몰려다니고 무리지어 다니는 걸 우리는 화랑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런 것들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게 사실은 신라 사회가 왠지 굉장히 폐쇄적인 신분 제도 좀 배우겠지만 골품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 제가 숨도 못 쉴 것 같아요. 분명히 모순에 빠지고 분명히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신라라는 나라가 무려 1000년을 갔단 말이에요. 그건 뭔가 그런 어떤 그 폐쇄적인 신분제 사회의 어떤 그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화랑도. 이렇게 귀족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서로의 어떤 그 우위를 돈독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점들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계급 갈등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계급 갈등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장치들, 계급 갈등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들로 구성되고 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화랑도를 여러분들 국가 조직으로 개편한 왕이 있죠. 그 왕이 누굽니까? 신라 삼국통일에 정말 그 주춧돌이 되었던 그런 왕이었죠. 바로 진흥왕입니다. 진흥왕. 진흥왕은요, 바로 이런 화랑도를 국가 조직으로 개편하고 있다. 국가 조직 내 이런 조직으로 개편을 해서 이후에 삼국통일의 어떤 그 기반을 닦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화랑도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 이 화랑도와 관련된 일제강점기 역사학자를 또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돼요. 누가 있냐면 신채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신채호 역사학자인데요. 그래서 이 신채호 선생이 강조했던 사상이 뭐였냐면요. 바로 낭가 사상이라는 거예요. 낭가. 우리는 이렇게 위축되어 있고 이렇게 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는 어떤 그런 민족이 아니라 좀 활달한 아주 좀 호연지기 막 이런 성품이 있다. 그걸 어디서 찾냐? 이 낭자가 뭐냐? 바로 화랑. 여기에서 찾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 화랑도가 심신수를 위해서 명천을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 그 모습들. 이렇게 호방해. 이렇게 대단한 거야. 이런 어떤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기본적 정신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화랑도에서 그 원료를 찾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화백회의라는 것을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화백회의는 여러분 신라의 귀족회의입니다. 화백회의는 신라의 귀족회의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화백회의는 여러분들 어떻게 운영되냐면 물론 여러분들 이 화백회의에 주로 참여하는 귀족들 당연히 이들은 김씨들이 되겠죠. 김씨? 김씨들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 화백회의는 좀 독특한 게 어떻게 해서 이걸 협의를 처리하냐면 만장일치예요. 만장일치. 만장일치. 그래서 이 화백회의와 이 화랑도를 묶어가지고 우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화백회의와 화랑도를 묶어서 신라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족사회의 전통이다. 시족사회. 이거 뭐 신석기 시대 아니야. 시족사회의 전통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신석기 사회? 신석기 시대는 평등사회 아니야. 평등사회 때 어떤 그 시족과 부족의 문제들을 해결할 때 서로 모여가지고 합의 보는 어떤 그런 전통. 화백회의가 이제 이런 만장일 전통에서 이어지는군. 그러네. 그리고 그 젊은 청소년들이 서로 어울려서 귀족 일반할 것 없이 어울려 다니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게 바로 시족사회의 전통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근데 화백회의 봤으니까 여러분 다른 나라 그 귀족회의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자, 바로 고구려에는 뭐가 있습니까? 고구려에는 제가회의가 있겠고요. 고구려에는 제가회의가 있겠죠. 자, 고구려에는 제가회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회의를 한번 이렇게 묶어보도록 하지요. 고구려에는 제가회의, 귀족회의. 그럼 여러분들 여기 제가회의에 주로 참여하는 성씨들, 귀족들의 성씨는 뭘까요? 고구려니까 고씨겠지, 고씨. 그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백제도 한번 살펴보죠. 이왕 살펴본 거 백제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 갑니다. 백제는 여러분들 정사암이라고 하는 또 귀족회의가 있습니다. 자, 이 귀족회의 정사암. 그럼 여기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 성씨들은 주로 어떤 성씨일까요, 여러분들? 이 백제잖아, 백제. 백제는 여러분들 부여씨예요, 부여씨. 네, 그리고 유력 귀족, 팔성. 진씨라든지 해씨라든지 이런 성씨들이 있거든요. 그런 팔성들이 모여가지고 주로 이 정사암 이런 회의를 좀 처리하고 있겠구나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좀 더 나아가 볼까요, 여러분들? 발해 한번 볼까? 발해. 발해는 귀족회의가 있다면 정당성. 우리가 배웠죠, 여러분들? 네, 정당성에서 이런 어떤 그 회의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이 발해에서 이런 회의를 주로 담당했던 사람 성씨들은 뭘까요? 성씨들은 바로 대씨와, 그죠? 대씨와 또 있다면 이제 고구려 계승이니까 또 지배층에 고구려인들이 많으니까 고씨들이 주로 정당성 회의에 또 참여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겠네요. 그죠? 바로 이런 그 귀족 회의들이 고대에 있었다. 그만큼 귀족들의 힘이 좀 강하구나. 그런 강한 귀족들의 힘을 좀 내리기 위해서 이 왕들이 노력하는 어떤 모습들,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는 여러분들 골품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품, 이거 신라 사회의 어떤 그 지배층들의 어떤 그 신분 제도라고 보면 돼요. 굉장히 폐쇄성을 갖고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이 골품에 대해서도 한번 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과연 이 골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제가 근데 이미 앞에서 설명은 대략 드렸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어렵진 않을 건데 이 골품 제도의 어떤 특징을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이 골품 제도는 정말 폐쇄적인 신분 제도다 라는 거, 굉장히 폐쇄적인 신분 제도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골품 제도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삶의 모습들이 규정되어 버리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삶의 모습들이 규정되고 있다. 삶의
모습들이 이 골품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수레의 차이가 있어요. 예, 이 어떤 골과 어떤 품에 들어가는 따라 가지고 탈 수 있는 수레의 규격이 달라져요. 이 당시는 이게 너무 당연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요. 너무 당연한 것이죠. 이게 이제 신분제가 주고 있는 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제도라고 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뭐 수레라든지 가옥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골품의 어디에 해당하에 따라 다 달라지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한번 볼게요. 자, 이 골에 해당하는 사람들 제일 꼭대기가 누구냐면 바로 성골입니다. 성골. 성스러운 뼈다귀. 이들이 아마 계속 왕족을 좀 유지했어야 되는데 이게 여자들이 뒤에 나와요. 여자들이 뒤에 나온다는 얘기 뭐냐면 대를 잇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그죠? 결국은 성골이 왕족을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끝자락에 있는 게 바로 진덕 여왕이거든요. 물론 뭐 지금이야 이렇게 무슨 상관이겠냐만 이 당시에는 여자가 왕위를 계속 유지한다는 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죠? 이 당시는. 그래서 결국 성골은 대가 끊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누가 이제 나왔냐면 바로 진골 출신입니다. 진짜 뼈다귀 집안입니다. 이 집안은요. 네. 이 진골 출신의 최초의 왕이 누구냐면 바로 태종무열왕. 우리 배웠죠, 여러분들? 네, 태종무열왕 김춘추. 여기서부터 이제 진골 출신들이 왕위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골이에요, 골. 그 다음에 이제 품은 뭐냐면 품은 육두품부터 출발합니다. 육두품. 네. 육두품부터 출발해가지고 그 밑으로 5두품, 4두품, 3두품, 2두품, 1두품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6두품은요, 정말 똑똑한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네. 자, 경주 최씨. 경주 최씨들이 대표적인 6두품 집안이거든요. 똑똑했죠. 우리 경주 최씨 집안의 할아버지가 최치원. 정말 얼마나 유명한데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골품이라고 하는 분명히 지배층이긴 해요. 골과 품이 들어왔으니까. 그 지배층이 들어왔지만 지배층 안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와, 진짜.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아찬까지밖에 못 올라갑니다. 네. 아찬까지. 아찬이라는 그 관등이 있는데 아찬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네. 아찬까지만 올라갈 수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상하잖아. 제가 봐도 참 속상해요.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당연히 나옵니다. 육두품 집안이 또 어떤 집안이면 설씨 집안이 있어요. 설씨 집안. 최씨 집안, 설씨 집안. 다 육두품들이야. 자, 그래서 쭉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이 설씨 집안에서 이 육두품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냐면 바로 설계도라는 분이 계세요. 설계도. 네, 설계도. 설계도. 열받은 거야. 도대체 나도 이 장군이 되고 싶어. 근데 왜 나 못해? 라고 해서 설계도는 아예 그냥 신라를 떠나요. 당나라로 가버려요, 그냥. 네. 그래서 거기서 장수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불만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사회니까. 이런 어떤 전통들이 여러분들 통일신라까지 연결됩니다. 설계도는 이제 삼국시대의 어떤 그 인물이고요. 자, 또 한번 가볼게요. 통일신라 쪽으로 쭉 오면 누가 있냐면, 이건 이제 우리 배웠어요, 여러분들. 대표적인 육두품들 또 이제 설씨 집안이야. 바로 설총. 설총의 아버지는 누구? 원효. 아빠는 원효야. 스님, 원효. 예? 스님? 원효 스님이 아들이 있다니 이게 무슨 말이죠? 네.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냥 넘어갑시다, 그렇게. 자, 어쨌건. 설총입니다, 설총. 이 설총은 여러분들 신문왕 때 등용되어가지고, 제가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이 화왕계를 썼던 그런 모습들. 똑똑하니까 왕을 가르치는 거야. 왕이시여!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게 이제 통일신라 초기의 어떤 그 육두품의 모습이라면 통일신라 말기로 가요. 말기로 가면 이제 누가 나와요? 이제 우리 할아버지 바로 최치원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최치원은 빨간색으로 중요하니까. 사심강이야. 빨간색 써 빨리. 빨간색. 네.
아, 농담이고요, 여러분들. 진짜 중요해서 그런 거야. 이러니까 신뢰감 떨어지나? 진짜 중요해요.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이 최치원은요. 자, 이 최치원은요, 굉장히 똑똑해서, 이제 이러니까 신뢰가 확 떨어지는데, 느낌이.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네, 이 최치원은요, 중국에 가가지고 워낙 똑똑하니까 중국에 가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보는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의 지금 뭐 SAT 같은 그런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빈공과라는 겁니다. 빈공과. 빈공과. 이 빈공과에 합격하면서 아주 정말 이 명문으로 아주 그냥 이름을 날려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그때 이제 황소의 난이 벌어져요. 중국 당나라에서. 그때 이 엄소의 난을 토벌해야 된다라는 토황소 경문을 썼는데, 이야, 이게 뭐 엄청난 명문으로 그냥 쫙 소문이 날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 최치원이 이제 귀국해가지고 봤더니 이제 신라 말기니까 여러분들 중앙 귀족 간의 왕위 다툼, 호족의 어떤 그 성장, 이게 보이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신라 이러면 망가지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최치원이 그래서 시무책을 내요. 시무책을 냅니다. 이게 시무 10여 조를 냅니다. 시무 10여 조를 내는데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상심했고 산속에 들어가서 산신이 되었다. 뭐 이렇게 있는데 화병나서 돌아가신 거죠. 전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최치원의 어떤 그 글들을 모아놓은 그런 것들이 바로 개원필경. 네,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이 모습들을 여러분 좀 기억해 두세요. 아니, 왜 이렇게 출시들만 이렇게 좀 중요한 뭐 색깔들로 막 이렇게 하냐. 시험에 나오니까! 중요하니까! 네. 사심각이 아니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잘 나온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최치원, 이러니까 지금 육두품들이 열받는 것이죠. 결국은 신라 하대에 누구랑 연결되는 거예요, 육두품들이. 그래서 호족들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족들과 연결되어가지고 새로운 세상, 바로 중세 고려를 열게 되는 겁니다.